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개성공단 이사장 김진양입니다. 현재는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10일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날입니다. 6년 전 오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와중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남북협력,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던, 전면 중단되었던 날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6주년이 바로 오늘입니다.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대선 전국 속에서 남북관계가 군사적 긴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데요. 저는 오늘 2022년 대선과 관련하여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천 전략,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경제를 가시화했을 때, 실천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한반도 평화 실천 전략과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부는 한반도 평화의 실천 전략을 차기 정부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2부에서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 비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020년 대선과 차기 정부의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슬로건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작금의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만들어가자. 한마디로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여야 한다. 평화를 실천하자.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이후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분단은 우리 사회, 국가, 이 공동체의 총체적 비정상의 물적 토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분단 체제 안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총체적 비정상의 그는 토대 분단인데요. 70여 년 분단 체제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분단 자체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비정상이냐? 분단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성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법적으로 전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잊고 삽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철저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단 체제의 본질입니다. 전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상태의 분단 체제가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핵심적인 토대인데요. 이 비정상의 물적 토대를 계속 방치하고서는 우리 공동체는 온전한 정상적인 국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큰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단, 전쟁 상태가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이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과 북, 우리는 왜 싸우고 있죠? 왜 적대하고 정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매일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혐오할까요? 왜 우리는 이래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남과 북은 상호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적이기 때문에. 왜 적이죠? 북은 우리에게 왜 적입니까? 원래부터 적이었습니까? 한 동포였잖아요. 한 가족이었어요. 형제자매였습니다. 그 형제자매, 가족, 동포를 왜 적이라고 하죠? 이유가 뭐죠? 바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북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 질문입니다. 북이 적이기 때문에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은 적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적대 분단의 기원, 이 전쟁을 끝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전쟁을 끝내면 적대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적이 아니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0여 년이 넘는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남과 북, 우리는 전쟁을 원하고 있습니까? 왜 전쟁 체제를 못 끝내고 있죠?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은 한국 전쟁 당시에 전쟁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하고 우리는 관계 정상을 했어요. 한중 수교를 했습니다. 전쟁의 당사자였지만 한중 수교하고 관계 정상을 했어요. 핵위기, 안보 위협 없습니다. 중국에도 엄청난 핵들이 있죠. 세계 군사
3위의 대국입니다. 관계 정상화니까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왜 북은 안 될까요? 왜 북측과 종전 관계 정상 안 됩니까? 이게 오늘 던지는 문제의식입니다. 종전을 반대하는 것은 분단 유지를 위하는 세력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차기 정부가 평화를 직접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평화의 해법, 다른 게 아닙니다. 평화의 해법 매우 단순합니다. 평화를 실천하면 됩니다. 평화의 실천이 뭘까요?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전쟁 상태를 종식하면 됩니다. 70여 년간 적대 관계의 전쟁 상태를 끝내버리면 신압으로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식, 이 사람의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런데 분단체제에 젖은 적대적 분단인식이 아닌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인식, 통일인식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단은 체제적으로 그런 인식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적대적 대북인식, 북에 대한 혐오, 정오, 반목, 질시, 폭력, 전쟁의 담론, 이 분단체제 안에 고스란히 갇혀버렸습니다. 이 분단의식, 분단인식을 넘어서 남과 북을 아우르는 평화인식, 장기적인 평화인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평화주의 정책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먼저 현 정부 지난 5년의 기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의 좌절, 비핵화 정책이 초래한 평화의 좌절이라고 봅니다. 비핵화 정책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작 평화의 과제들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저는 비핵화 정책이 초래한 평화의 좌절로 보는데요. 지난 5년들을 한번 쭉 되돌아보겠습니다. 북핵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남북은 큰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 문제를 도발이라고 봤고 북측은 주권적 영역의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봤습니다. 이 인식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남과 북은 서로 노력했고 결국 2018년 북측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정상화, 평화적 관계 정상화, 남북 정상회담에 준하는 대대적인 제안들을 하게 되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참여했고요. 북측은 사실은 2018년 4.27 판문점 나오기 전에 국가 전략을 수정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 북측은 기존에는 말입니다.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진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평화와 비핵화를 합의하기 위해서 핵 동결부터 기존의 핵무력 인민경제 병진 전략을 수정하고 인민경제에 총집중하겠다. 즉 핵무기, 핵기술 비확산하고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걸 선언하면서 동결을 했죠. 이 조치를 취하고 4.27 판문점에 나와서 역사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합의를 했습니까?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바로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70여 년 지긋지긋한 비정상적인 전쟁 상태를 끝내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종전 평화협정에 관련된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한미관계가 녹록지 않았죠. 남북 양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의 합의들은 우리가 그 약속 합의들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후 5월 예정이었던 북미 정상회담은 우여곡절 끝에 6월에 열렸고요. 휴전협정, 전쟁의 두 당사자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은 6.12 싱가포르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합의였습니다. 미국은 북의 안을 보장한다. 그리고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죠. 미국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북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북측은 실종자 유해 송환부터 이 6.12 싱가포르 합의와 관련된 북측 나름 약속들을 지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은 종전평화협정 내지는 적대관계 청산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을 취하지 않게 되죠. 살짝 위기로 가게 되죠. 그 위기를 다시 봉합하고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섰고 9.19 평양선언에서 엄청난 담대한 북측의 양보를 얻어냅니다. 그게 뭐였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기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정도 종전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미국의 네오콘들, 그들 때문에 북미
정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께서 비핵화와 관련된 담대한 양보를 함으로써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평화로 나아가자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보시다시피 북측은 어마어마한 양보를 했습니다. 그 양보가 뭐냐면요. 동창리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엔진 시험장을 영구 폐기하겠다. 유관국 참관하에.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라면은 영변 핵시설 영구 완전 폐기하겠다. 핵과 ICBM,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두 가지를 미국 참관하에 영구 완전 폐기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응 조치가 있다면, 즉 종전평화협정과 같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해소된다라면 북측은 핵과 ICBM을 내려놓겠다는 엄청난 합의를 했죠. 이게 바로 9.19 평양선언의 합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죠. 미국 내오컨에 전면적인 대반격이 있었습니다. 4.27과 9.19의 남북 간 합의들, 한미 워킹그룹에 포박돼서 하나도 실천이 안 되죠. 남북 간 합의 사항이 거의 실천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니까 실천 못했죠. 그렇게 잃어버린 5개월, 남북관계 태보와 실종,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까지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4.27과 9.19에서 엄청난 약속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프레임, 제재 프레임, 한미관계 중심의 대북정책,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북정책, 눈치 보기, 이런 인식 오류 한계 때문에 4.27과 9.19의 그 많았던 평화의 과제들은 하나도 실천되지 못하고 결국 2.28 하노이의 노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남북관계가 치고 나갔었으면, 교류협력이라든가 평화협력이라든가 남북관계 합의사항들이 실천되었으면 2.28 하노이 노딜이 되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은 아무것도 없이 노딜로 끝났죠.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말까지는 기다려주겠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겠다라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그랬죠. 미국은 연말까지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북측은 2019년 연말에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면 돌파전. 미국의 한반도 분단 체제 유지 전략은 변화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화하지 않는다. 정치 군사력으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죠. 대미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라든가 분단 유지 전략은 불변이다. 정치 군사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남측 당국에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즉 적대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대는 일체 중지하자. 그리고 북남선언들, 즉 4.27과 9.19의 합의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미 현재의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이전 시로 돌아갔다. 좌절이죠. 이런 기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 올 1월 19일 날 노동당 당 정치국 회의는 좀 긴박한 입장들을 내놓았습니다. 대미 전략을 강대강으로 가져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유예하고 있었던 대미 정면 돌파전을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전략무기 시험 유예, 해제검토, 즉 핵, ICBM 시험을 다 유예했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북미 관계,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악화 일로에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군사협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실천하겠다는 것이죠. 국방정책과학 재추진, 그리고 신뢰 구축을 위해서 북측 나름대로 취했던 조치들 모두 중지하겠다는 겁니다. 핵, ICBM, SLBM, 인공위성, 소위 말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군사적 대응들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한 해가 굉장히 엄중하게 북미 관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측의 2월 16일 광명성절, 4월 15일 태양절 80주년, 110주년입니다. 광명성절과 태양절에 저음해서 성대한 국가적 행사를 치르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북측이 인공위성, ICBM, 핵 내지는
새로운 전략 무기들을 크게 내놓을 수 있는 큰 위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올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의 엄청난 과제가 됩니다. 북미 대결 국면은 상승합니다. 위기 상황이 굉장히 올라갈 것입니다. 원래 엄청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3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한반도의 운명에 엄청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북미 간의 정치 군사적 대결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선제타격론이 나옵니다. 선제타격론은 전쟁론입니다. 전쟁하자는 거죠. 다 죽자는 이야기죠. 전쟁은 어떻게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전쟁은 말입니다. 무지에 의한 오판 때문에 발생합니다. 무지. 남북관계든 북미관계든 남북미관계이든 무지에 의한 오판이 전쟁을 야기합니다. 전쟁이 나면 함께 다 죽는다라는 군사적 공포감이 전쟁을 억제하죠. 그런데 선제타격을 이야기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방전쟁과 똑같은 이야기죠. 혹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겠다. 예방전쟁, 선제타격. 이런 개념들을 공론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진짜 무지가 부르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지가 부르는 악. 왜? 5천만, 나아가서 8천만 전체의 생존권 내지는 동아시아 3차 대전의 화약기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겠죠. 무지의 오판. 전체 공동체 성원들, 국민들이 불행을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평화 협력의 기조를 다시 복원할 것이냐. 이것이 3월 9일 대선이 판가름시킬 우리의 운명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적대냐 화해냐. 화해 협력, 평화, 이것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국민 기본권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화, 화해 협력의 기조를 지켜야 됩니다. 3월 9일 대선 때문에 이 말씀을 엄중히 드렸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 속에서 그 긴장을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후보, 차기 정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백척간도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북측의 현 우리 정부를 바라보는 인식까지 말씀을 드리고 차기 정부의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지난 5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봅니다. 예속적 한미관계 속에서 내지는 분단체제의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자기 결정력이 부재하다고 봅니다. 북측이 우리 남측 당국을 보는 인식입니다. 미국의 성인 없이는 독자적인 남북관계 진전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보죠. 그리고 미국의 구조적으로, 즉 한미 상호방위조약, 연합사, 유엔사, 전작권, 주한미군 주둔군 지역정,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구조적으로 포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70년 구조적 포박 때문에 이미 심리적으로 포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무슨 뜻이냐,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에 있는 관료들, 분단체제 의식에 갇혀가지고 미국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경도되어 있거나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가스라이팅 되어 있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를 볼 때 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남측 당국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인식인데요. 북측은 현재의 정부를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은 우리 남측 당국이 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많이 모른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 북측은 스스로 대미 정치 군사력에서 열세를 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측이 대미 정치 군사력에서 압도당하고 있다고 판단하죠. 이게 인식이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북측은 남측 당국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북에 대한 제대로 된 정확한 과학적 이해가 대북 평화주의 정책을 펼치는 기본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평화적 남북 관계를 확고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남북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 눈치 보지 않는 과감하고 담대한 평화의 자적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인식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차기 정부가 어떤 인식의 전환, 어떤 전략 기조,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다들 아십니다. 전쟁 종식 평화 실현입니다. 분단 극복 통일 실현이에요. 이것이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이 주체이고 미국이 상수이죠. 남과 북의 주체성을 더 강화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미국의 상수적 상황을 변수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전략과 정책을 바꿀 수 있지, 우리가 미국과 북의 전략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전략 정책을 성찰하고 변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는 먼저 정책 프레임, 전략 기조, 패러다임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프레임 뭐냐? 대북 정책의 핵심을 비핵화 정책에서 평화 정책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에요. 평화를 위한다라면 종전, 평화협정, 남북협력 다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핵화 정책을 앞에 두고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는 비핵화 우선론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비핵화에 매몰됐기 때문에 평화의 과제들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화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 정책 프레임을 평화의 정책 프레임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안보 전략을 포괄하는 평화 전략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보 전략이 아니라 안보 전략을 포괄하는 평화 전략. 안보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이죠. 안보는 평화의 수단이에요. 안보의 목적이 평화예요. 그렇다면 안보 전략을 포괄하는 더 큰 평화 전략으로 분단의 질서를 넘어가야 됩니다. 안보 전략을 강조하다 보면 분단 체제 유지 전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전략의 핵심은 결국 대북 적대 정책이거든요. 대북 적대 정책을 악순환시키는 게 안보 전략입니다. 그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으로 바꾸는 것. 세 번째는 정부의 역할이죠. 핵 문제의 중재자에서 평화 문제의 당사자가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관계 중심축입니다. 한미 관계에서 남북 관계 중심축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공조, 대북 제재의 틀에서 남북과 민족 공조, 화해의 틀로 전환시킬 때 분단의 질서를 평화의 질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적대적 대북 인식에 근간 미국 중심적 사고 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비핵화를 넘어서 종전 평화를 주장하고 실천하자. 비핵화 프레임 잘못됐습니다. 비핵화 담론은 평화의 실패, 분단 심화의 늪으로 작동됩니다. 비핵화를 넘어서 평화를 이야기해야 평화가 옵니다. 핵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가. 이것이 아니라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평화의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를 추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핵화를 넘어 평화를 이야기해야 평화가 온다. 평화의 구체적 실천, 종전을 주장하고 종전을 실천하자. 이것이 핵심인데요. 차기 정부의 평화 실천 전략으로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평화의 실천입니다. 현 교착 국면 위기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4.27과 9.19의 합의 약속들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예요. 그렇다면 평화의 해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4.27과 9.19의 합의들을 실천하면 됩니다. 정부가 실천 의지 표명하고 국회 비준 동의 받고 실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27과 9.19의 핵심 합의가 뭐냐? 적대관계 청산을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실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류협력 분야 핵심 합의가 뭐냐? 평화기기 실천, 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2018년 안에 개성 금강산을 재개하자 그랬지만 실천하지 못했어요. 이런 합의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들을 표명하면 남북관계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 한반도 평화 실천 전략을 쭉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정책 공약의 기준은 실천, 실용, 실적입니다. 이 모두 오로지 한 가지 기준입니다. 국민행복. 국민행복을 위해서 실천하겠다는 것이고, 국민행복을 위해서 실용적 입장, 실사구시 입장을 가지겠다는 것이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실적, 반드시 약속은 지키겠다는 것이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말입니다. 6.15, 4.27, 9.19, 14 이런 거창하고 새롭고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역대 정부의 남북 간 합의와 약속을 실천하는 정부. 평화의 실천, 이재명은 합니다.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를 표명했다는 것이죠. 6.15, 14, 4.27, 9.19의 남북 간 합의들이 진짜 많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직접 평화를 구현하는 과정이죠. 그 상징으로서 대통령 직할에 남북합의 실천위원회를 설치해서 합의들을 실천하는 것을 직접 점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적 표현이죠. 결론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실천, 실질적 통일 시대로의 진입, 남북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
합의를 실천하는 정부, 전쟁을 끝내는 정부,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 번영을 실현하는 정부. 그 속에서 국민적 자부심, 국가적 자긍심, 국민 행복을 체험하게 하는 정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남북의 약속은 지키고 합의는 실천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매우 심플하죠. 단순 명쾌합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존의 4.27, 9.19, 6.15, 14의 합의문들을 갖다 놓고 그 미완의 과제들을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나 실천 점검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많은 정책 과제들은 6.15, 14, 4.27, 9.19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시계열적으로 배치해 보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올해의 정치 일정과 평화실천 전략입니다. 3월 9일 대선이 있죠. 4.15, 4.27, 6.12, 6.15, 6.25, 7.27, 8.15, 9.19, 14, 12월 31일까지 저 모든 계기에 남과 북이 기존 합의했던 여러 교류협력 사업들, 평화의 과제들을 배치시켜봤습니다. 3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5월 10일이 취임식이에요. 그 사이에 4.15가 있죠. 저는 4.15 계기에 새 정부 인수위에서 대미 특사, 대중국 특사, 대러, 대일 특사를 보낼 때 북측에도 특사를 파견해서 이재명의 평화실천 구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공유를 바탕으로 5월 10일 취임사에서 평화의 실천을 선제 조치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남북 합의를 실천하겠다는 선언, 취임사를 통해서 남북의 약속은 지키고 합의는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합의를 실천하는 과정이 평화의 실천이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남북의 종전선언 정상회담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국회 종전 결의를 요청하고 남북, 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여의치 않다면 남북이라도 우선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 그리고 미중 4자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 취임사에서 한미연합을 위해 선제적 중단 표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분야 합의였어요. 핵 ICBM 시험 중단, 그리고 남북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 이것은 기존의 합의입니다. 이런 것을 취임사에 넣을 수 있겠죠.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회담 제의, 9.19의 합의였습니다. 이거 재개회담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이사 조치는 공식적으로 소멸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비선양 장기수 통한 발표는 평화의 선제적 조치들입니다. 6.15 선언 합의사항이었죠.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도 이미 추진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신뢰 회복의 선제적 조치로서 5월 10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사에 녹여서 평화를 실천하겠다라는 담대한 얘기들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 기세를 이어서 6월 10일 북미 싱가포르 합의 4주년 평가죠. 이 싱가포르 합의 4주년에 북미 관계 평화적 관계 정상을 촉구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남북의 종전 평화 프로세스 진입을 발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6월 15일 계기에 국회 종전 결의를 바탕으로 남북 합의 비준 동의 요청하고요. 6월 25일 종전선언 정상회담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6.15 계기에 남북합의 실천위원회 발족도 하고 개성건강당 재개 선언도 하고 남북경협 공동위도 제안하고요. 그리고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생했던 그날 6.25 계기에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을 판문점에 삼으면 어떨까요? 2018년 4.27 판문점에서 약속했지만 진행하지 못했던, 실천하지 못했던 그 약속을 4년 만에 전쟁을 넘어 평화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전 세계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호소하는 그 남북 정상의 정상회담 종전선언을 필두로 4자 평화협정 관련 남북회담을 개시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런 기세로 7.27, 7.27은 휴전협정 체결일이죠. 남북 평화협정을 발표하면 어떨까요? 1991년 남북기본합의는 평화협정의 대장전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2020년 판이죠. 남북평화협정을 발표하고 4자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불가역적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교류, 인적 왕래를 선언하는 것이죠. 이상의 수시 상봉에서 이런 것들은 기존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경협 공동회는 한반도 평화경제 우상을 협의할 수 있겠죠. 8.15 계기, 광복절입니다. 매년 가장 큰 남북 간 행사가 있었던 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및 민족통일 대축전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최하면 어떨까요?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이산가족 고향방문 여행자유를 발표하는 것, 남북연계 국제평화관 추진 발표, 이런 많은 내용들 하루를 계기할 수 있습니다. 9.19 평양선언 4주년 계기에 평화통일 공동행사 어떻습니까?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설악산 연계 국제평화관 시작한다라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계기, 14, 15주년이죠.
평화통일 남북 공동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북경협, 한반도 평화경제의 마스터 플랜을 남북경협 공동회의가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측의 경제특구, 관광특구 지역에 남북협력 및 평화 추진의 대계를 발표하는 것이 분단경제를 평화경제로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마스터 플랜을 공유하는 것, 발표하는 것. 그런 기세로 12월 30일 계기에 2022 남북평화통일 송년축전 신년 경축대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같이 하면 어떨까요? 2023년 1월 1일 남북정상이 2023년 민족통일 공동신년사를 발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이 시기쯤 되면 남북통일의 과정 1단계 화해협력, 평화체제의 원년을 선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민족통일의 노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적인 평화, 중단 없는 민족 공동분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남북이 중심으로 미, 일, 중러, 동북아, 육자 평화협력체를 건설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육자 정상회담을 DMZ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안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 전 세계 평화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70여 년 적대적 분단체제, 전 세계 마지막 유일한 냉전의 고도로 있었던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성지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 제안들을 2023년 1월 1일 전 세계를 향해서 타전을 하면 어떨까요? 사실 이 모든 정책과의 추진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기존의 약속과 합의상의 실천일 뿐입니다. 분단시대, 분단체제를 평화시대와 평화체제로 바꾸는 명실상부한 시대의 대전환인데요. 관념이 아닌 실천, 직접적 실천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 그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가자는 것이죠. 저 70년 분단체제를, 저 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데요. 아는 만큼 꿈꾸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평화 통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실천을 담보하는 담대한 여정,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재명과 함께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이 정도로 일부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실천 전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